천천히 한번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의 세무 2급이고요. 지난 8월 6일날 시험 봤었던 시험이고요. 이론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1번은 그냥 공짜 문제였습니다. 이론 1번은 그냥 공짜 문제였는데 우리가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원가에 우리가 회계 처음 배울 때서부터 계속 외웠던 거, 모든 자산 취득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맞죠?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가 수수료를 따로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보기를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빙고. 우리가 철거비가 나오는데 철거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 내가 사용하던 건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우리 회사 장부에 있었는데 얘를 철거를 한다. 그러면 철거비라고 하는 자체가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들어가요. 손실로 들어가고, 지금 문제처럼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을 내가 쓸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래서 그냥 없애버릴 거고 저는 땅만 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거기 초가집이 한 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 얘를 철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취득 시에 기존 건물의 철거는 얘는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 기계장치는 우리가 시운전비, 설치비 이런 게 나온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 하고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얘는 그냥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원래 이건 회계 범위에서 우리가 세금과 문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과 문과. 그러니까 세금과 문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취득세랑 등록세는 살 때 들어가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과정이 이미 끝난 상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과 문과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그리고 무슨 회비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다 세금과 문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주식회사의 자본에 대한 설명이고, 자본은 우리가 일단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 5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맞죠? 네.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감자차손은 뭐에 해당해? 손실이니까 자본 조정에 해당하죠. 맞나요?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자본 잉여금에는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자본 잉여금 3가지를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서 감자차 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감자차 손은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본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네, 자본 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는 돈이 생겼는데 얘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무상증자, 자본 전입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상증자를 자본 전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게 주식배당이에요. 주식배당. 그래서 주식배당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무상증자하였다. 그러면 주식배당은 이익의 일부를 떼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자본 전입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타 나머지 잉여금을 자본잉여금, 대표적인 게 자본잉여금을 하나로 없애고 그 금액만큼 주주들한테 주식을 무상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감자차 손이 어디에 속해 있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 조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뭐뭐 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현금성 자산은 뭐라 했죠, 우리?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들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 달러와 지폐는 화폐니까 바로 현금이고요. 사용이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맞고요.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받으러. 만기 현금성 자산 안에 만기가 우리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현금에는 두 가지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에 우리가 삐리리 수표들을 다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나요? 그래서 당정 발행 수표만 당좌 예금이 되고 나머지 삐리리 수표들은 전부 다 통화 대용증권에 해당하니까 다 현금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중에 하나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에요. 만기가 도래한 어음.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는데 이미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그냥 제시를 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에 해당합니다. 만기가 도래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현금이 되는 거고요.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단기대여금은 그러면 단기대여금이잖아요. 그냥. 그쵸? 단기대여금, 단기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은 영업이익을 물어봤어요.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일단 매출액에서 뭐를 빼요?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뭐를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만 판관비를 빼주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영업이익 문제가 나오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먼저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업의 비용 어떻게 배웠어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외웠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기부금 지우고 잡손실 지우고. 그러면 매출액은 지금 1억 원이라고 그랬고 1억 원에서 매출 원가가 5천만 원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은 5천만 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잡손실을 지웠으니까 차량 유지비하고 접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600만 원 빼주시면 4,4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5번은 일단은 우리가 사채가 나오면 무조건 사채라고 하는 것은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해서 발행가액이라는 걸 결정을 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하시는 거고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하시는 거고, 여기에는 같다, 크다, 얘가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맞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우리는 그냥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액면가액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내가 지급하는 이자죠. 네. 내가 지급하는 이자가 더 크다 그러면 무슨 발행? 할, 증발행. 내가 이자를 많이 줄 거니까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럼 액면 이자, 내가 이자를 조금 준다 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발행해요? 할인 발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채 발행 비용은 그런데 사채뿐만 아니라 사채, 주식, 발행 시 재비용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 다시 바꾸면 주식이나 사채 발행 시 재비용은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이 기본 개념. 그래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맞고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러면 무슨 발행을 하게 된다? 할인 발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항목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부가적 평가 규정. 더해주는 계정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지급 시마다 상각을 하죠. 맞나요? 그리고 그 금액은 매년 어떻게 돼요?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일단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원가 회계입니다. 이제 다음의 자료는 하나의 제품 및 비행기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하나의 실제 단기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이며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자 문제 6번은 우리는 비행기를 A, B 두 대를 만들고 있나요? 네, A 비행기, B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원가 요소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재료비는 60만 원이고 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노무비는 4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둘이 같이 해서 얼마다?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20만 원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맞죠? 네. 직접 재료비가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도록. 그런데 우리는 지금 A의 제조원가를 물어봤죠? 네. 그럼 A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네. 맞죠? A 것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A의 제조간접비는 우리 무조건 제조간접비 배분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각각제. 맞죠? 네. 그래서 A한테만 나눠줄 거니까 A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 60만 원. 곱하기 각각의 합은 150만 원. 분의 제조간접비 나누어 줄 값은 12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48만 원이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제공품 계정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를 또 쉽게 풀죠. 문제 7번은 제공품 계정을 하나를 그려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몇 개래요? 3,0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이
2,300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고 났더니 완성품 수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완성품 수량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말이 1,100개고 그 다음에 공손이 몇 개가 생겼다? 200개가 생겼다. 그쵸? 네. 그런데 우리는 1,300개 빼고 나면 완성품이 4,000개입니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공손 중에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몇 프로? 3%. 그럼 완성품의 3%에 해당하는 3, 42, 120개가 정상 공손이라는 얘기죠. 네. 맞나요? 그럼 비정상 공손은 몇 개예요? 80개. 빙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문제 8번은 우리가 제조간접비 소비액인데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 예정 배부액이 더 크면 우리가 과대 배부되었다라는 표현 쓰고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일단 기본.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하나씩 넣으시면 되죠.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10,000원이라 그랬어요. 예정 배부율이 10,000원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제 밑에 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면 예상 노무 시간은 필요가 없어요. 예상 노무 시간 여기 밑에서 필요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실제 노무 시간은 100시간.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이 100시간이니까 우리는 100만원의 예정 소비액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140만원. 그러면 실제가 더 크죠? 네. 얼마가? 40만원. 그래서 40만원만큼의 과소배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 그냥 얘가 틀이에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숫자만 계속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문제 9번은 배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 기준. 자, 다음 중 공통부문 원가에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일단 배부 기준이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인과관계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다라는 의미는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네,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 그러니까 건물은 당연히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네. 종업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대로 나눠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기계 감가상각비는 기계. 기계의 가격이나 혹은 생산량, 사용시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빙고. 그래서 3번이 정답. 전력 부분은 당연히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은 아래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고정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문제 10번은 차트 4개를 외우셨나요? 우리 어떻게 했죠?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했죠. 맞나요? 네.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됐고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특징으로 외우셨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고정비에 해당하는 게 우리 뭐뭐뭐 있더라? 감, 임, 보세가 있더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원가 이렇게 4가지가 고정비에 해당하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우리가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맞죠? 네. 무슨 요금이 존재하는 거? 기본 요금이 존재하는 거. 전력비가 대표적인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정도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고 뭐 변동비는 우리가
직접비가 다 변동비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변동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동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가 둘로 나눠지죠? 고정 제조간접비와 변동 제조간접비. 그래서 얘네들도 다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변동 제조간접비 나머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됐으니까 1번은 뭐예요? 변동비. 그쵸? 네. 2번은 고정비.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 변동비. 맞나요? 네. 단위당 원가가 증가할 수 있나요? 단위당 원가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원가가 증가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생산량이 증가하는 이런 차트는 우리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11번서부터는 이제 세법이에요. 세법 11번. 우리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우리가 과세표준에서 외우셔야지 될 거.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니까 이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 거. 포함해야 하는 거. 포함해야 하는 거에 뭐가 있었죠? 할부이자.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무슨 이자? 연체이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포함이라고 안 나오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빼면 안 되는 거. 공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외웠어요? 판매, 하자, 대손. 그래서 판매장려금, 하자불능금, 대손금. 얘네들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과세표준에서 요만큼만 외워두시면 돼요. 요만큼. 포함하지 않는 거에 당연히 애누리, 할인, 환입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걔네들은 빼주셔야지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영세율은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게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죠. 국외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해외에 적용하는 것들은 다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번이 공짜 정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3번은 우리가 일반 용역이다라고 하는 게 저예요. 서비스를 우리가 용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죠? 그래서 뭐 네일 아트샵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헬스장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외우셔야 될 거 하나가 건설업이에요. 대표적인 용역의 공급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용역의 공급.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자재를 전부를 부담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소비자의 돈으로 건물을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만 해줬으니까 당연히 난 서비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용역이 맞고요.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것도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가 답이에요. 보기가. 이제 보시면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세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에서 무언가를 나한테 갖다 주면 거기에다가 내가 자재를 갖다가 더 붙여갖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너한테 공급해 줄게. 이렇게 되면 이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단순 가공만 해주면 용역의 공급인 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소득세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사망은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네, 사망의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따질 때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따질 때는 사망일까지예요. 사망일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일 전일 기준이라는 말은 뭐를 따질 때? 부양가족을 따질 때. 부양가족을 따질 때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돌아가시면 제가 그랬죠. 내 부양가족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1월 2일 날 돌아가셨으면 그때는 부양가족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번 보기서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인적공제에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네, 무조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망일까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날짜가 조금 틀려지게 될 거고요.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그런데 하루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뭔가에 걸려있다. 뭐 장애 판정을 하루 받았다. 그래도 장애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뭐 1월 2일 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날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장애가 치유된 날이 사망한 날이 그 날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부양가족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한다. 네, 하루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네, 공제 대상자로 한다. 자, 그 다음은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일단 소득세법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분류과세라는 걸 배우셨나요? 분류과세가 뭐였죠? 우리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류과세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셨죠? 종합소득 안에는 우리 뭐뭐뭐 있었죠? 근연, 기이, 배사가 있었어요. 맞죠? 네.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사업. 맞나요? 얘네들은 합산하는 거고 나머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종합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틀렸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퇴직소득 때문에 틀렸고 2번은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있다. 어떤 게 있죠? 네, 원천징수된 것 중에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된 거 나중에 가서 다시 정산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는 세금 낸 걸로 그냥 끝났어요. 맞죠? 그 완납적 원천징수를 우리는 뭐라 했죠? 분리과세라 했어요. 분리과세. 세금을 납부한 걸로 모든 과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맞죠? 그런데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근로소득에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용근로소득처럼 세금 낸 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매월 세금을 징수를 하고 다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안 벌은 거예요? 영세율 매출은? 벌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맞죠? 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당해년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년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운 거죠. 근현기입의4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예요. 결손금 공제 순서. 그래서 결손금 공제 순서를 저는 그래서 근현기입의4 이렇게 외운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을 우리가 종합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론 문제 풀이였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